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OBS. 오늘 여야만만 김민주, 신주호, 구영모 세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가 좀 커서 우리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이 이제 민주당 얘기 안 할 것 같이 이게 하시는데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이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하죠. 맞아요. 네.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만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의료개혁의 키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데 과연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네, 저 본회의에서 그 간호법 그 PA 간호사분들 그렇죠. 통과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료 대란을 좀 막기 위한 일부 보완하기 위한 좋은 그 여야 합의였거든요. 예. 할 수 있는 거는 있죠.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하지만 예. 본질적인 거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구영모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만났구나. 그냥 그 의미지 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의학계랑 협의할 부분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신조 전 부대변인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 관련해서 아까 뭐 숟가락 얻기다 이렇게 저희도 공개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수를 뺏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 사실상 찬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 거대 여당이고 여의도 여당 아닙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처럼 이런 대안들을 진작에 내놨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안 내놨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은 그냥 대통령실 향해서 반대만을 외쳤었고 예. 여당이 받겠다고 했었던 필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안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논의 테이블 안에 들어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자신이 뭔가 정치적인 수확물을 얻겠다라는 예. 식의 그 도둑놈 심보는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제 만나세요? 9월 1일? 지금 9월 1일이나 얘기 나오던 거 같아요. 9월 1일이나 뭐 확정은 9월 아닌가요? 8일 정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일정이 너무 빽빽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주말밖에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는 아마 일단 만남을 가지어서 예. 여야 간에 화합하는 모습을 명절 밥상에 올려드리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좀 마무리하는 김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출구 전략, 뭐 그냥 강대 강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출구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해놨고 예. 또 한동훈 대표의 그 중재안마저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누구의 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이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추석 이후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남이 그래서 추석 이후로 미룬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네. 주어진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구영호 부위원장님. 그저 뭐 출구 전략이 아니라 퇴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의료 대란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민심들이 더욱 더 이제 강하게 대통령실에 대한 좀 불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을 오지 않게 하고 또 의사들한테 뭐 조금 더 수당을 늘린다는 뭐 그런 땜질식 지금 뭐 방치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어떤 액션이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출구가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건 사고가 나면 참 커질 것 같아요. 더. 네, 김민주 전 부대변인.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죠. 그래서 그 애초에 단계적인 스택과 그다음에 그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하고 필수 의료에 집중하는 의사 정원 그 확대를 발표했으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같이 2,000명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더 큰 불행을 대통령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당장 예산안 내년 정부가 제출한 거 한동훈 대표께서 함께 해주시면 처리 안 해주면 됩니다.
처리 안 해주고 이 중요한 여러 가지 해병대원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경고를 하면 예.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 짧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대 정원 확대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료 개혁의 완수라고 봅니다. 그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이 아니고 뭐 1,000명을 하든 1,500명을 하든 그것과 동시에 필수료 패키지까지 통과시킨다면 그것 자체가 의료 개혁의 완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사실 장기적인 수건이긴 네. 했죠. 예.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이 군사 작전이었다는 발언은 요거는 조금 저희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이슈 좀 넘어가죠. 주제를 예, 바꿔봐서 아니 국민의힘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편한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 안색이 요즘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글쎄요, 어디 아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조금 몸이 아이, 불편하셨는데 아이, 곧 코로나 이제 예. 다 자가격리 끝나시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활동을 하실 그 겁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예, 10월에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결심 공판이 10월 6일,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아마 10월 말쯤으로 잡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자체에서 뭐 대선이야 뭐 많이 남았지만 좀 상황 좀 한번 예상 좀 해주세요. 네,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이게 예상할 게 없는 게요. 좀 그대로 일극 체제로 유지될 것이다. 일극 체제가 아니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원과 국민들께 지지해 주시는 거를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 지지를 잘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당에서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위기설을 자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퍼뜨리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를 보내고 그걸 또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그 대표이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 생각에는 짧게 보통 5분 이내로 했던 거를 무지하게 길게 오버하시면서 구속영장이 꼭 처리될 것처럼 강하게 자신하시면서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났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결국 400번 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정적 제고 수단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또 올랐잖아요. 전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 뭐 자꾸 위기설 퍼뜨리고 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싶습니다. 두 패널들이 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제 입지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게 예. 진짜 위기설이라는 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만 퍼뜨리는 건가요? 전 개혁신당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위기 이재명 설인가요?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본인한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달에 뭐 선고가 나서 그 뭐 이제 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일극 체제가 이제 금이 가게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전혀 그런 사법 리스크 없이 간다고 하면 저는 그 이재명의 그 일극 체제는 더 공고화가 돼서 당 내에 이제 좀 더 어쨌든 고립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민주당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대권을 본다고 하면 좀 중도 확장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공고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3년 동안에 지금의 어떤 대선 1위 그거를 갖다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 전에 지금 이 전당대회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신주 전 부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10명계 의원들이 전부 각종 라디오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뭐 대표적이고 뭐 보니까 뭐 정성호 의원도 뭐 그런 말씀하시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 자체가 예. 사법부로부터 받을 판결에 대한 두려움의 방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월에 위기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분명히 민주당 내 분란이 있을 것이고 분단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예. 기지개를 펴고 있고 네네. 또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되고 하면서 예. 친문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박용진 전 의원을 초일회 예. 이른바 예. 그분들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그 표독스러운 탄압이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그 목도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목소리를 안 내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전당대회 그 뭐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압도적인 투표율이 있었나요? 투표율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재명 하는 게 꼴 보기 싫은데 저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난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투표 포기층이 많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친명, 그러니까 반명의 그 구심점들이 있고 그분들을 향한 그분들로 이렇게 하나로 헤쳐 모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 합리적인 지지 세력 그리고 중도적인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분들을 지지할 것이고 예. 그랬던 것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사례와 비슷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법원 가서도 유죄가 나와버리면 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지급했었던 선거 보조금 수백억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네네.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연 10명계 의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수백억대 돈이 걸려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뭐 한국의 바이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한국의 그렇죠. 바이든이 아니라 그냥 네. 하나의 네. 흩어지는 낙엽이 될 겁니다. 예, 아, 예, 시적이에요 표현이. 예. 아니 김민주 부대변인님, 아니 아까 지금 신조 부대변인님이 지금 비명계 기직의 움직임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 모임입니다. 한 15명으로 조직돼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정치 전면에 나섰을 때 얼마나 어떤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임에 있는 분들 의원님들도 아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의도 정치인들이 몇 번 만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반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만드시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사라지고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도 김부겸 대표도 그동안 정세균 총리도 예. 수많은 그 정치적인 그 좋은 그 높은 위치에 오르셨지만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끼리 여의도 내에서 섬에 갇혀서 만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예. 해석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 이 민주주의의 흐름에 정당의 흐름에 마찬가지 그 흐름이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그 법치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선거물리.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법치주의라는 거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국민을 통치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한계를 주어주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 거죠. 즉 근현대에서 그런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주권재민의 상이함이 아니다. 이걸 법을 그냥 국민에게 강요하고 국민에게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독재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역사적 시대의 사명을 받아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 역시 존중받아야 될 중요한 법치주의의 한 부분이다. 야,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주소를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여기서 구영모 부연구원장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이제 적절한 비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조 네. 대변인도 뭐 어떤 민주당의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최근에 이제 그 시그널이 3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가 그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이제 뭐 인터뷰 나왔는데 저는 그분이 사실 되게 좀 제너러스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인터뷰를 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말투를. 그러니까 고개 있고 예. 또 최근에 그 민주당 그 유튜브 델리 민주인가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런 댓글이 그 관리자 아이디로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분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또 메시지도 예. 냈고 또 최근에 박시한대 원내대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27일 날. 근데 예.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더민주혁신회의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좀 너무 좀 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지금 내부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봤을 땐 난공불락일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조짐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민주당은 좀 더욱더 시끄러지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안 보이는 건데 네.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런 양쪽의 갈등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상황들 좀 살펴봤는데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분 계시니까 이제 네. 주제를 바꿔서 좀 개혁신당 얘기 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그 조혜진 전 의원이 아니,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이준석 의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저는 반응이 궁금합니다. 격려했습니까? 아니 그냥 뭐 어이없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뭐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임이 좀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십시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다 나오셔가지고 나와서 여기 예,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다 오시면 저희가 예, 같이 한번 좋은 나라 여기서 만들 이제 수 영입 있을 것 제안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네. 뭐 하나 더 그러면 더 오신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네. 원래 천하람 의원이 뭐 천하람 뭐 그 특검법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발의를 안 하고 계세요. 약간 홀드하는 이유 뭡니까? 뭐 천하람 의원도 이제 라디오 나와서 이제 뭐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최상병 특검에 관련돼서 굉장히 핑계가 많잖아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뭐 또 꼬투리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꼬투리 잡히느니 차라리 그냥 이게 지금 발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발의라는 게 사실 뭐 10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예. 뭐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7분만 있으면 우리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7분만 해서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뭐 내는 거는 우리 뭐 천하람 의원도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런 좀 또 다른 거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래서 좀 홀드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일단은 예. 그럼 최상병 특검법 얘기 나와서 저 신주호 부대변인님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답답해요. 개혁신당은 의원이 3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식사하면은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저희는 회의. 아무래도 108분이 예. 계시고 또 그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중지를 모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도 뭐 천하람 의원이나 뭐 개혁신당의 입장이나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이나 이 문제는 지금 국가 보훈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 반드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만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공수처나 검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제 보훈의 문제,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의 그 영을 달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의하면 같이 어떻게 도장 찍어 주십니까? 보시면서? 한동훈 대표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같이 하시는 분들. 그거는 저는 모르죠. 제가 그분들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나가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그 결기가 좀 많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공수처 결과 보지 않고 하겠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것 같아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책임감이 더 막중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한다 이래 버리면 민주당 꼴 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금투세 논의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당내 논의 그런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차분하게 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정도다라고 봅니다. 저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봉 특검법을 그 윤 대통령을 겨냥한 지렛대 아니냐, 그걸로 사용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칼자루 해서 칼을 뽑지 않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정책위 의장 선임 관련돼서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계속 주장하셨어요. 예, 최소한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꺼내지 않는 것으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 그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뭐 갑자기 공수처 수사 이유를 보자라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끌었잖아요. 예. 그 부도수표라는 게 있어요. 부도수표라는 거는 안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안 주겠다는 게, 다만 시간을 당장 안 주고 60일이나 뭐 100일이나 있다 주겠다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만기일을. 그건 시간이 끌어서 결국에는 안 주는 부도를 내겠다는 거 심보죠. 그래서 예. 지금은 부도수표이나 그러나 지금 어제 좀 여러 가지 또 윤한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폐해로서는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또 계속 나와서 기승전 마지막 한동훈 질문 대표가 해야 될 것 됐어요.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취임 한 달, 아니 저희 구영모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만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먼저 왔어요. 조국 뭐 대표도 왔고, 근데 지금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부재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뭐 여의도의 기본적인 예의인 거고.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건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나오기 전에는 이 당대표의 무게를 몰랐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대표의 책임감으로서의 좀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당대표 되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왜 그런 공수표를 날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정치 초보적인 계속해서 이런 행보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개혁신당 방문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좀 많이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계획이 공수표, 있으신가요? 부도수표. 예. 신주 부대변인님. 예. 저도 개혁신당 인사 가는 거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권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긴 한데 가셔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어쨌든 저희 식구입니다. 저희가 안방에 있으면 개혁신당은 저 아랫방에 있는 같은 밥을 먹고 자랐었던 식구이기 때문에 네네. 가셔서 이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그 예의죠, 사실. 가셔야 됩니다. 예. 네, 뭐 19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구영모 부연구원장님은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좀 기획을 해보려고 우리 하거든요. 제작진들한테 인기가 네. 많으세요. 그게 한번 예. 함께 해주시렵니까? 예, 예, 저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야만만 김민주, 신주호 그리고 구영모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